그리고 이 자폐는 무엇보다도 신경발달장애다. 여기서 신경이라고 하는 건 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증상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의학적으로는 두 가지 진단 기준을 세웁니다. 첫째는 사회적인 소통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그 행동이나 관심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반복적이다. 그러니까 자폐인 중에 어떤 아이들은 공룡만, 하루 종일 공룡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공룡에 대한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집 앞에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못 사 먹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관심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하루 종일 똑같은 행동만 하는 거예요. 반복적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특징을 들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건 의사들이나 쓰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자폐인은 어떠냐? 이게 좀 약간 너무 복잡한데 그냥 요 슬라이드 한 장만 용서해 주세요. 자폐 어린이의 특징, 그럼 이런 겁니다. 요거를 쭉 읽어보시면 자폐가 어떤 건지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예요. 첫째는 부모한테 애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엄마가 가서 안아줘도 싫어해요. 예, 또 막 울고, 뭐, 엄마 아빠랑 눈도 안 마주치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일상이 동일하지 않으면 난리가 나요. 예, 학교에 가는데, 뭐, 밖에 나가는데 반드시 뭐 왼발을 먼저 디뎌야 돼. 그 다음에 뭐 카펫에 어디를 꼭 디뎌야 돼. 그리고 나서 뭐 신발을 신기 전에 신발을 한 바퀴 돌려야 돼. 뭐 이렇게 자기가 어떤 규칙을 정하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참지를 못해요. 난리가 나요. 그리고 한 가지 행동을 계속 반복하죠. 이게 서양에서는 냄비 뚜껑을 돌리는 행동들을 많이 한대요.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냄비 뚜껑을 이렇게 그 거꾸로 뒤집어서 그 손잡이 있는 데를 땅 쪽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릴 수 있잖아요. 그걸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네, 하루 종일 한다는 게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번 한다, 20번 한다, 100번 한다 이게 아니고 6시간을 한다, 10시간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 자극 행동을 하죠. 몸을 뭐 자꾸 흔들거나 팔을 파닥거리거나 뭐 이런 행동을 합니다. 말을 안 해요. 자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말이 늦으면 자폐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따라하거나 대명사를 바꾼다. 자기를 꼭 뭐 그라고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불러도 쳐다보지 않아요. 귀가 안 들리나? 그건 아니에요. 들려요. 근데 안 봐. 관심이 없어요. 그다음에 사물을 가리키거나 뭐 저것 좀 봐 엄마 뭐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부모의 관심을 요구하지 않아요. 주변에 친구들이 놀아도 걔네들하고 섞이려고 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있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걔네들하고 어떤 상호 관계를 맺으려는 생각이 없어요. 혼자 놀아요. 계속. 그리고 이유 없이 분노 발작을 일으킵니다. 이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분노 발작을 일으켜요. 네. 그리고 풀이나 모래 위로 걷지 못한다. 왜? 감각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특정한 감각을 참지 못해요. 이런 게 자폐 어린입니다. 이 머릿속에 좀 이게 그려지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딘지 다른 사람이 살 필요가 있는가? 처음 194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레오카노, 우생학, 수용기관, 브루노 베텔하임, 냉장고 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분이 레오카노입니다. 정신과 의사죠. 이분이 자폐라는 이름을 불러줬어요.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애를 낳는데 딴 집 애처럼 나한테 안기지도 않고 내 눈도 맞추지도 않고 날 보고 웃지도 않고 밤새껏 울고 맨 냄비 뚜껑만 돌리고 있다 하루 종일. 우리 애는 왜 이럴까?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애가 왜 이런지를 알고 싶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 알고 싶은데 그때는 그런 아이를 의사한테 데려가면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 머리가 나쁘다. 전응하다. 둘째, 미쳤다. 조현병이다. 네. 그때는 정신분열병이라고 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진단밖에 안 나왔어요. 모르니까. 근데 그걸 처음으로 이분이 자폐증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인 것만 해도 굉장히 그때 당시 부모들한테는 큰 위안이 됐을 겁니다. 아, 병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낫든 안 낫든 간에죠. 네, 이 레오카노는 천재였어요. 이분이 그 독일 그 유태인인데 그 독일계 유태인인데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에서 정신과 의사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합니다. 뭐 7개국어인가 8개국어인가를 아주 유창하게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주 천재적인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존스 홉킨스 그 대학의 정신과에서 어린이 정신의학이라는 교과서를 자기의 스승을 도와서 이런 교과서를 썼는데 이 교과서가 거의 2000년까지 60년 이상 소아정신과의 굉장히 그 말하자면 대표적인 교과서로 살아남아요. 그 정도의 명저예요. 그런 거를 썼죠. 그 정도로 그 아주 소아정신과 의사로는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연히 그 이런 자폐 아이를 보게 돼요. 도널드 트리플렛이라고 역사상 최초의 자폐인이죠. 그 아이를 보게 되는데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도저히 진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너무 독특해서 이 사람이 관심을 갖고 이 사람 머리가 좋으니까 관심을 갖고 이 아이의 특징들을 쭉 정리를 해봐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찾아봅니다. 정말 이런 아이가 없나? 이게 진짜 내가 처음 발견하는 병인가? 찾아보니까 비슷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11명을 모아서 논문을 씁니다. 그 논문 제목이 바로 Autistic Disturbances of Affective Contact예요. 그러니까 감정적 접촉의 자폐증적 방해였어요. 되게 어렵죠. 좌우지간 이 뜻은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이분이 오티즘이라는 말을 사상 최초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자폐증이라는 병을 정의를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최초로 유아기에 생기는 주요 정신병을 발견했다고 자랑을 하고 다녀요.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대개 언제 생깁니까? 대개 사춘기 때 생기죠. 대개 사춘기 때 생기고 아니면은 나이를 더 먹어서 생기거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기거나 이게 제일 많았어요. 근데 유아기에는 정신병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유아기에 생기는 정신병을 발견했다고 막 떠들고 다녀요. 어쨌거나 이분이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뒤로 한동안까지도 자폐증 이퀄 카너 증후군이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이분이 자폐에 대해서는 단연 원탑이죠, 원탑. 그래서 카너는 자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극단적인 자기고립이다.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려고 하질 않는다.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고 동일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강박적인 고집이 있다. 그래서 특이한 행동을, 판에 박힌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 관찰력이 뛰어나서 얘네들이 바보라고 하면 안 된다. 얘네들은 인지 기능엔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똑똑한 애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감정적인 반응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아주 주관적이다 얘네들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밖에 관심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반향 언어,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표현도 씁니다. 뭐 지적이고 수심 어린 표정을 잘 짓는다. 심지어 잘생겼다도 특징으로 꼽아요. 그리고 지적인 부모가 많다. 부모 중에는. 네, 이렇게 이제 자폐를 진단합니다. 그럼 자폐 어린이의 특징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겨두시고요. 카노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물론 이분이 뭐 처음이니까 실수를 했겠지만 일단은 첫 돌 전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폐라는 거는 아주 어렸을 때 생긴다. 왜? 자기가 그걸 주장하고 자기가 그걸 최초로 발견했다고 막 자랑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첫 돌 전에 생겨야만 해. 성인? 그런 거 없어. 10대에 생겼어? 그런 거 없어. 그런 거는 자폐라고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주 엄격하게 정의해서 획일적인 이것만이 자폐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그래서 카너가 평생 자폐를 봤는데 평생 본 환자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몇십 년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엄격하게 정의를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한테 굉장히 많은 공격이 들어옵니다. 뭐 그걸 당신이 처음 발견했다고? 웃기지 마. 난 당신보다 몇 년 먼저 똑같은 아이들을 논문 썼거든.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다른 학자들이. 그 전에는 뭐 어린이 조현병이니 뭐 이런 거 논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나랑 똑같은 걸 쓰면서 왜 너는 뭐 새로운 이름 붙여갖고 네가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우기느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카너는 방어하기 위해서 점점 더 진단 기준을 좁히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 원인에 대해서 자기가 권위 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육아의 문제 때문에 이게 생긴다라고 치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려서부터 아이한테 굉장히 유해한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엄마가 아주 차갑고 냉정하고
성취만 애한테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폐가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 주장이 자기는 자기의 어떤 학문적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냥 지어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주장이 향후 몇십 년간 엄마들한테 엄청나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심지어 지금도 부모를 탓하는 문화가 남아있죠. 그래서 이걸 냉장고 엄마라고 해요. 예, 이름도 참 잘 졌죠, 그죠? 그래서 자폐 어린이 엄마는 심리적으로 차갑고 냉랭한 여자야. 이 여자들이 아이는 정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유해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자식이 적대감과 반발심을 느껴서 안으로 위축됐다. 뭐 이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걸 또 이용해 먹는 사람이 나와요. 네, 항상 사기꾼은 뭐 언제라도 있으니까. 브루노 베테라임,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나치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왔어요. 네, 근데 뭐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수용소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아나오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들어가서 온갖 백방으로 손을 써가지고 행정착오다 해갖고 풀려나요. 일찌감치. 네, 근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이제 건너오죠. 그 추방당했어요. 나 수용소에선 꺼내주는데 너는 계속 독일 땅에선 못 살아. 이거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넌 계속 오스트리아에선 못 살아. 넌 딴 데로 가야 돼. 추방당한 거예요. 국외 추방을 당해요. 어디로 가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그 시절엔 전부 미국으로 갔어요. 이 사람은 미국으로 갔죠. 거기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미국이 2차 대전에서 승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나치 수용소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사람이야. 네, 이러면서 뭐 하는데 이 사람이 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왜 아동심리학자 하필 그 길을 택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은 심리학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술사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심리학하고 관련이 있다면 자기가 프로이트랑 같은 동네에 살았다는 거 그거를 엄청 내세워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냉장고 엄마라는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인간의 관심을 끄는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개념을 굉장히 잘 이용해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엄마들을 뭐 평생 엄마들을 그냥 코너에 몹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자폐를 고친다고 자기가 무슨 학교를 설립해요. 그것도 또 어떻게 돼갖고 하여튼 전부 이제 나치에서 살아나온 사람 이걸 가지고 이제 그걸 풀려나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학교를 만들고 거기 이제 그 아이들을 기숙시키면서 왜냐면 엄마들이 유해하니까 집에서 키우면 안 되고 내가 키워야 돼. 이래가지고 이제 기숙시키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애들이 밖에 나왔다 들어갈 때 그 옆에 부모, 엄마 대리석상을 세워놓고 들어갈 때마다 발로 걷어차고 침을 뱉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 이게 우리나라에 유명한 자폐 그 책은 번역이 안 돼 있는데 브루노 베테라임 책은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걸 또 무슨 어디 상담학과 이런 데서 이 사람의 책을 교재로 삼아서 가르치기도 한대요. 어이가 없는 일이죠. 네. 좌우지간 이 사람은 아주 빌런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평생 엄마가 미워해서 완전히 망가진 아이들을 치료하는데 헌신해왔다. 뭐 이런 소리도 해요. 아주 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 자폐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이게 그 조류가 바뀌면서 결국 이 사람은 자살합니다. 네, 더 이상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어쨌든 좌우지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부모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죄인이 되고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럼 부모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뭐 어쨌거나 내가 뭐 잘못했어 어쨌거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뭐라고 그랬냐면 걔는 수용소에 보내고 잊어버려라고 했어요. 왜? 이때 당시에는 2차 대전이 막 끝났을 때예요. 사회가 전 세계가 재건 하던 시대예요. 근데 재건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장애인에 붙어가지고 얘를 돌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인력이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수용기관에 보내고 당신들은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 배진해야 된다. 그래서 전부 장애인들을 수용기관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생학이 판치던 시대예요. 그때는 뭐 노벨상 받은 사람 미국 대통령 할 것 없이 전부 우생학을 다 옹호했어요. 이
훌륭한 사람끼리 결혼해서 훌륭한 사람을 낳아서 훌륭한 국가를 만들 수 있어.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용기관에 보낸 애들을 잘해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이 안에서 온갖 뭐 인권 탄압, 폭력, 뭐 심지어 살인, 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 그래서 그 결국 이제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기관에 가두고 또 그런 사람은 이제 항상 언제나 있으니까 많은 돈을 들일 수 없으니까 거기 뭐 수많은 이제 그 방 하나에다가 막 10명씩 집어넣고 이런 비인간적인 그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을 수용한 거예요. 수용하고 이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잖아요. 예, 왜냐하면 정상적인 행동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밤에는 전부 집어넣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리고. 그거를 그 취재한 기자들이 이거 이렇게 하다가 불이라도 나면 어떡할 거냐. 큰일 난다. 뭐 몇 번 경고를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그 외에는 신경 쓰지 않았죠. 예, 이 사람들의 권리에는. 그러다가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